안녕하십니까. 최고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먼저 교과서 50페이지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회와 경제 여기 준비해 주시고요. 이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민정문서라는 신라의 세금 징수를 위한 문서 기억나십니까? 자, 이것은 이제 통일 후에 신라의 늘어난 영토와 인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민정촌랑문서라고도 하는데요. 지금은 일본의 도다이사 쇼소인에 보관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농민들에게서 세금을 걷고 부역, 즉 노동에 동원되고 이러한 근거가 되는 문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통일신라가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서시와 남시라는 시장이 추가로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6세기 초에 지증왕이 동시전을 만들었다라는 기록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된 신라의 상업활동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시장의 형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일신라의 사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일단 당시 진골 귀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사회의 최고 지배층 왕족 다음의 가장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나라나 아라비아 여러 나라에서 수입된 고가의 사치품들을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육두품 출신은 당시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제약으로 높은 관직에는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신라의 골품제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육두품은 이 6급 아창까지가 최고 관직이었고 1품에서 5품의 관직은 진골 귀족 출신들만 오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 이 육두품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었겠죠. 그래서 당시 당나라에 가서 빈공과라는 외국인을 위한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문왕 때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기존의 노급을 폐지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왜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먼저 노급이라는 것은 당시 관료 귀족들에게 준 토지죠. 이 토지에서 당시에 귀족들은 조세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은 훨씬 이 당시 백성들이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귀족은 호화스럽게 살지만 백성들은 세금뿐만 아니라 부르면 가서 일까지 해야 하는 아주 힘든 현실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이 잘못 마음을 먹으면 이 노동력을 언제든 군대로 바꿀 수 있는, 특히 이 왕에게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런 제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노급을 폐지해버리고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는데 관료전이라는 것은 토지만을 관리할 수 있고 세금을 거둘 수 있지 농민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농민에 대한 국가, 즉 왕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성덕왕 때는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습니다. 이 정전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토지가 없는 백성들이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귀족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경덕왕 때 이르면 다시 노급이 부활하고 정전제도도 이름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농민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조세로 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삼배나 과실과 같은 특산품들을 곡물로 내야 했고요. 그리고 부역에 동원되어서 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를 짓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이나 부곡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향소, 부곡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향이나 부곡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곡물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힘든 노역에 종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지역이 바로 반란이 일어났던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서 국가의 관리 대상이었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마지막 이 최하층 신분인 노비는 당시 천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왕실이나 사찰에 소속되기도 했고 귀족의 소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노비는 사람으로 대접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산으로서 사고 파는 이런 처지에 있었던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시 신라는 농업과 수공업,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 외에도 상업까지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발해의 사회와 경제로 넘어가 보죠. 자, 발해의 사회와 경제에 이 발해라는 나라 자체가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시 발해의 주민인 역시 고구려 유민 그리고 말가린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배층 같은 경우는 왕족인 대조영이 건국을 했죠. 그리고 고구려계 귀족 고씨와 같은 고주몽의 후손들, 그리고 이제 일부 말갈계 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특권을 누렸고요. 이들 중 수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촌락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외 교역을 담당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민들은 말가린이 다수였다라고 보고요. 농민이 대부분이지만 상인과 수공업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내거나 노역을 해야 했고 최하층으로는 역시 노비가 있었습니다. 자, 발해의 넓은 영토에서 나는 많은 특산물이 해외로 수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각 지방의 많은 특산품들이 세계로 당시에는 특히 거란, 당, 신라, 일본과 같은 나라들에 많이 수출이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특산물들은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되었지만 특히 담비 가죽과 같은 발해의 모피류는 일본이나 당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래에는 발해의 지배층에 관한 설명이 나오죠.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5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2페이지에는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의 대외 교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통일신라의 해상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장보고의 동상이 나오네요. 당시 신라가 어떤 루트를 가지고 다양한 나라들과 교역을 하였는지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과의 교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출품은 금이나 은이나 세공품과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 당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했던 것으로는 비단, 약재, 공예품, 서적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당삼채 뼈 항아리를 보았을 때 당나라 도자기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죠. 이것이 신라에서 발견됨으로써 당나라와의 문화적인 교류를 알 수가 있고, 오른쪽에 나오는 청동 거울을 보면 이것도 당나라의 문화적인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일본과는 어떤 교역이 이루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일본에 수출했던 물품들은 역시 금과 은, 그리고 철, 모직물과 같은 이제 천이죠. 그리고 서적. 당시 일본에 비해서 발해와 신라의 학문 수준이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노쇠, 식기류, 지금 왼쪽 위에 보이는 신라의 녹그릇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불경,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품들이었고, 당시 이제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풀솜이라든지 견직물과 같은 주로 일본에서 많이 나는 특산물 위주로 수입을 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신라의 당시 문화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물품들이 보이죠. 다음으로는 서역과의 교역을 보여주는 유리 제품들 보시겠습니다. 칠곡송림사 5층 전탑에서 발견된 사리 장원구입니다. 이 사리라는 보물을, 불교의 보물이죠. 보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식이고 이제 보관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황남대총에서도 역시 유리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토되어서 당시 서역의 유리 제품들을 이 지배층에서 굉장히 인기 있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신라의 석상들을 보면 서역인 얼굴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주, 괴릉, 원성왕릉이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석상의 얼굴, 지금 칼을 차고 이제 무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왕을 죽어서도 지키는 무인상의 모습이 서역인이었다는 것은 당시 굉장히 많은 아라비아인들이 신라에 들어와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신라의 해상권을 장악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 그 중심지가 청해진이었습니다. 이 청해진을 지휘했던 장보고에 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한족이 우리 백성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에게 정의를 지키는 일을 맡기시면 적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약탈하여 서쪽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보고에 대한 설명 잘 보셨나요? 이렇게 통일신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라의 교류는 처음부터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요. 특히 이제 당나라와는 나당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8세기에 이르러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고, 특히 사신뿐만 아니라 유학생, 승려, 상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최치원, 최언희와 같은 유학생들이 당나라의 빈곤과에 합격하여 이름을 날렸죠. 그리고 일본과도 역시 다양한 물품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자, 이때의 국제무역항 자랑스럽게 울산이 나오죠? 울산과 당항성, 영함이 있습니다. 이런 항구를 통해서 많은 물품이 수출수입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라비아의 신라가 알려지기도 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당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신라는 산둥만도와 창장강에 신라인이 거주하는 신라방을 세우기도 했고, 신라인들의 관청인 신라소, 신라인들의 사찰인 신라원 등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제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이후로 이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주요 교통로를
해상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당나라의 물건을 일본에 팔고 일본인들이 이곳에서 배를 이용해서 당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다음은 자, 발해의 대외 교류에 관한 내용이죠. 발해는 5개의 주요 교통로를 가지고 이 여러 나라와 교역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았듯이 발해에는 거란으로 가는 거란도가 있었고, 다음 당나라로 가는 영주도, 조공도, 그리고 신라로 가는 신라도,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 대표적으로 5개의 교통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통로를 통해서 발해가 어떻게 교역을 하였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당시에는 이러한 5개 교통로 외에도 시베리아까지 가는 모피 교역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해의 모피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특산품이었기 때문이죠. 당나라와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지는 않습니다. 앞에 공부했듯이 발해 무왕 때는 우리가 당나라의 산동반도, 덩저우 지방을 선제 공격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문왕 때부터는 친선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유학생이나 유학승이라는 것은 승려죠. 그러니까 학자나 승려들이 신라처럼 당나라에 많이 파견이 되었고 교역이 활발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발해인이 머물 수 있는 발해관이 산둥반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발해 중대성에서 보낸 문서에 여기 이 일본과 국서를 주고받을 정도로 정식 외교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문서에 발해 왕이 스스로 고구려 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 뚜렷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활발한 교류뿐만 아니라 신라와도 교통로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어느 시기 이후에는 인적인 물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회, 경제, 대외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